9살 딸아이는 울며 아빠와 같이 자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아빠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손전등을 켰다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고 말았다. 그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딸과 함께 사는 이 낡은 아파트는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듯 했습니다. 5년은 실패한 결혼의 아픔을 어느 정도 잊게 할 만큼 긴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외로움이 집안 구석구석 깊이 스며들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 3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게 가장 큰 보물은 이 아파트도 안정적인 직장도 아닌 바로 제 딸 서연이입니다. 9살짜리 제 딸은 너무나 착하고 어른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수가 아니라 딸의 방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푹신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새근새근 잠든 서연이의 통통한 뺨을 보고 있으면 이상한 평온함과 함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남자는 집을 짓고 여자는 가정을 만든다고들 하죠. 이 집에서 저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해내야만 했습니다. 제 전처는 더 좋고 화려한 삶을 찾아 떠났고 당시 4살이었던 딸을 제게 남겨두고 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요리는 제 장기가 아니었지만 상황이 저를 꽤 괜찮은 아마추어 요리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입니다. 뚝배기에서 경쾌하게 끓어오르는 소리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작은 부엌을 가득 채우며 이른 아침의 쌀쌀함을 쫓아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입맛에 딱 맞게 간을 조절했습니다. 아이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점은 제 엄마를 꼭 닮았습니다. 그녀 생각에 나지막이 한숨을 쉬고는 기억을 떨쳐내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 6시 15분, 저는 서연이를 깨우러 갔습니다. 서연아, 일어날 시간이야. 아빠가 된장찌개 끓였어. 제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자 서연이는 칭얼거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크고 동그란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졸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잠을 깨울 때 한 번도 떼를 쓰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착한 아이였죠.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기에 항상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아빠. 조금만요. 금방 일어날게요. 아이가 스스로 이불을 정리하고 욕실로 달려가 양치질과 세수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자랑스러움이자 슬픔이었습니다. 서연이 또래 아이들은 보통 아침에 엄마가 머리를 빗겨주고 옷을 골라주지만 이곳에는 거친 손을 가진 서투른 아빠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하루 중 가장 힘든 일과였지만 이제는 꽤 익숙해졌습니다. 엉킨 머리를 부드럽게 빗어주고 단정한 양 갈래로 따아주었습니다. 서연이의 머리카락은 길고 검고 윤기가 흘렀고 은은한 과일향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우와, 아빠는 우리 반담임 선생님보다 머리를 더 예쁘게 따으시네요. 서연이가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저를 칭찬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녹아내렸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분홍색 리본을 고쳐 매준 뒤 아이의 책가방을 메고 차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출근길은 복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동안 뒷좌석에 앉은 서연이는 제 등을 꼭 껴안고 기댔습니다. 우리는 차들 사이를 비집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아이의 안전벨트를 풀어주며 늘 하던 대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학교 잘 다녀와. 아빠가 오후에 일찍 데리러 올게. 네, 아빠도 운전 조심하세요. 서연이는 제게 손을 흔들고는 커다란 책가방을 흔들며 운동장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교문 안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안심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딸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후에는 아무리 바빠도 항상 제 시간에 서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저녁은 단둘이 먹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아이의 순수한 이야기들은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잠든 깊은 밤이면 저는 종종 베란다에 홀로 앉아 담배를 피우며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면 외로움이 스멀스멀 기어나와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부족한 사랑을 모두 채워줄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섬세함과 다정함을 배우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아프거나 장기 출장을 가야 할 때 아이가 홀로 남겨질 것을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은 제게 재혼하라고 권했습니다. 남자가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 서연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계모와 의붓딸이라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서연이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제 딸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여름 소나기가 우리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제 오랜 친구인 지훈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꼭 오라고 신신당부했고 저는 당연히 서연이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파티는 지훈이의 집에서 열렸는데 소박하고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사이에서 새로운 얼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수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부드러운 인상의 여성이었고 그녀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아이들을 위해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묻은 아이의 입가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보기 드문 온화함을 느꼈습니다. 무뎌졌던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의 설렘이 제 평생을 후회하게 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생일 파티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집주인이자 본의 아닌 중매쟁이가 된 지훈이가 저를 수진이가 앉아있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민준아, 이쪽은 수진 씨야. 내 아내의 사촌 동생인데 유치원 선생님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지. 그리고 수진 씨, 이쪽이 내가 자주 말했던 그 유명한 골드 싱글 데디 김민준이야.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수줍어하던 서연이는 제 다리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가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어색함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보고는 서연이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안녕, 아가야. 이름이 뭐니? 수진 씨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듣기 좋았습니다.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이요. 서연이 이름이 참 예쁘구나. 이모한테 맛있는 딸기 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수진 씨는 예쁘게 깎은 딸기가 담긴 접시를 서연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허락을 구하듯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놓고 수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수진 씨가 딸기 접시를 건네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 의자를 빼주고 다정하게 학교에 대해 묻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른들에게 잘 보이려는 가식이나 거짓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유치원 선생님이라서 누구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 아주 좋은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3살 어렸고 깊이 사랑했던 사람과 아픈 이별을 한 후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분별력 있고 현명하게 말했으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일과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주된 화제는 역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요. 아이들이 웃고 노는 모습을 보면 삶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아직 엄마가 될 기회는 없었지만요. 수진 씨는 창밖에서 술래잡기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향수에 젖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과 슬픈 표정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수진 씨에게서 따뜻한 가정을 갈망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라면 제 차가운 집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 메시지는 매일 밤 몇 시간씩 이어지는 깊은 통화로 발전했습니다. 수진 씨는 종종 맛있는 케이크를 굽거나 과일청을 만들어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때로는 버터 쿠키 한 상자,
때로는 상큼한 과일청 한 병이었습니다. 서연이도 수진 씨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수진 이모가 만들어준 간식은 맛있다고 했고 방문할 때마다 예쁘게 따아주는 머리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족과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학교에서 서연이를 데려오고 셋이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오랜 외로움으로 메말랐던 제 마음은 비를 맞은 땅처럼 되었고 사랑의 씨앗은 빠르게 싹을 틔웠습니다. 저는 수진 씨가 하늘이 뒤늦게 보내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믿었습니다. 만난 지 3개월째 되던 달 저는 그녀에게 청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쌀쌀한 가을 저녁, 우리는 서울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계모 역할이 되는 것이 두렵지는 않으세요?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솔직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수진 씨는 걸음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계모가 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단지 아이의 사랑을 받을 만큼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까봐 두려울 뿐이에요. 민준 씨와 서연이가 허락해준다면 평생 두 사람을 돌보고 싶어요. 수진 씨의 대답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그녀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믿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본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서연이에게 보여준 다정함, 저에 대한 배려, 저는 이렇게 멋진 여자를 만난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하지 않던가요? 수진 씨가 보여준 그 다정하고 현명한 모습은 그녀의 어두운 내면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맹목적인 믿음의 첫 번째 희생자는 제가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어린 딸이었습니다. 제가 수진 씨를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 모두 제 선택을 칭찬했습니다.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을 늘 걱정하시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를 친딸처럼 여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진 씨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하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그녀의 온화한 미소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여러 번 우리 집에 왔었고 서연이도 그녀를 좋아하는 듯 했지만 제 재혼 문제에 대해서는 딸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억지로 낯선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진심 어린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단둘이 외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대화가 제 딸에게 다가올 고통스러운 나날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주말은 화창했습니다.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오래된 나무들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한강 근처의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가게는 사람들로 붐비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강이 보이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저에게는 아이스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서연이는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입가에 초콜릿을 묻힌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냅킨으로 아이의 입을 닦아주고 용기를 내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뭐 좀 물어볼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는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멈추고 동그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담긴 절대적인 신뢰가 제 심장을 딛게 했습니다. 서연아, 수진 이모 어때? 너한테 잘해주셔?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진 이모는 친절해요. 맛있는 쿠키도 사주시고 종이학 접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미소도 예쁘고요. 저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만약 아빠가 수진 이모랑 같이 살면서 서연이 엄마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면 서연이는 괜찮을까? 제 질문은 침묵 속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이는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멈추고 작은 숟가락을 컵에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작은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무언가 깊이 생각할 때에 버르신 두 손가락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이가 반대할까봐,
울음을 터뜨릴까봐, 아빠가 더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1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막 입을 열어 서연아, 싫으면 괜찮아. 아빠는 절대 억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려던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맑았지만 9살 아이답지 않은 어른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 이모랑 같이 살면 아빠는 더 행복해져요? 이제 베란다에서 혼자 담배 안 피워도 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잠 못 이루는 밤과 억누르던 한숨을 이 예민한 딸아이는 모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응. 수진 이모가 우리랑 같이 있으면 아빠도 기댈 사람이 생기니까 더 행복할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연이 내 마음이야. 네가 괜찮아야 해.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햇살처럼 밝은 미소였지만 왠지 모르게 눈가는 촉촉해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진 이모는 좋은 분이니까 분명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아빠 결혼하세요. 아빠 결혼하세요라는 말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수만 톤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하는 대신 아빠의 행복을 위해 그 사랑을 나누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동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딸을 힘껏 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약속할게. 새로운 사람이 생겨도 아빠한테는 항상 네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아빠 마음속 내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서연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알아요, 아빠. 그때 저는 딸의 동의가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수한 행동이 제 딸을 호랑이 굴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 서연이의 순수함과 헌신은 자신도 모르게 악마가 우리 집에 스며들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그날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면, 조금만 더 이기적이었다면, 어쩌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에 만약이란 없습니다. 서연이의 동의를 얻은 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두 번째 결혼이었기에 성대한 결혼식은 원치 않았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해 조촐한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도 이해심이 많아 비싼 예물이나 화려한 예식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여생을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가 그녀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수진 씨는 우리 집에 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우리 결혼식 때 입을 새 드레스까지 사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드레스를 고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따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꾸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를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쇼핑을 마친 수진 씨가 서연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분홍색 공주 드레스를 입은 아이는 제 앞에서 자랑스럽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빠, 저 예뻐요? 엄마가 골라주셨어요. 엄마라는 말이 아이의 입에서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수진 씨를 바라보자 그녀는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멋진 여자를 보내주셨다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어떤 계략이 숨어 있는지, 그 예쁜 드레스가 곧 우리 집에 나타날 그녀를 감추기 위한 미끼,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했다는 것을. 서연이의 순수함과 저의 신뢰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발톱 앞에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켰습니다. 결혼식은 초겨울의 어느 날 열렸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하고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짙은 색 정장을 입은 제가 수수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수진 씨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이는 신부의 베일을 들고 우리 뒤를 따랐고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구청에서 조촐한 혼인신고를 마친 후 수진 씨는 공식적으로 제 아내이자 서연이의 계모, 그리고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자 집은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예전과 같은 공허함은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화장을 지우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제 아내로서 첫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은 제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문틀에 기대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가서 서연이랑 놀아줘요. 곧 저녁 다 돼요. 수진 씨가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휴지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내 아내 말고 누굴 보겠어? 우리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수진 씨.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저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됐어요, 여보. 서연이가 보잖아요. 가서 식탁이나 차려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제가 지난 5년간 먹었던 것 중 최고였습니다. 근사한 요리는 없었습니다. 평범한 돈가스와 감자, 그리고 몇 가지 샐러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에는 가족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이는 아주 많이 먹었고 계속해서 칭찬했습니다. 새엄마는 아빠보다 요리를 훨씬 잘해요. 제가 토라진 척하자 집안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혼여행은 해외로 떠나는 호화로운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에서 함께 보낸 며칠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일주일간 휴가를 내어 집을 정리하고 우리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옷장을 재정리했고 셔츠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려주었습니다. 베란다에는 국화 화분을 새로 들여놓았고 서연이 방에는 새로운 만화 캐릭터 침구 세트를 사주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그녀의 손길 아래 더 밝고 정돈되었습니다. 아침에 더 이상 일찍 일어나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일어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양치질과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수진 씨 덕분에 항상 단정하게 빗고 묶은 머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먹어요. 회사랑 학교 늦겠네. 오늘 아침은 베이컨 계란 프라이예요. 수진 씨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정겹게 들렸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맛있는 계란 프라이를 먹었습니다. 누군가 제 식사와 잠을 챙겨준다는 느낌은 정말 멋졌습니다. 저는 이 진심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수진 씨를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이도 수진 씨를 무척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새엄마에게 안겨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는 참을성 있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번은 수진 씨가 서연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참을성 있는 목소리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완전히 안심하고 아내에게 딸을 맡긴 채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의 단꿈이 끝나고 삶이 바쁜 일상으로 돌아오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라 저처럼 무심한 남자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수진 씨는 서연이가 방을 어지럽힌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이제 다 컸는데도 장난감을 아무데나 던져요. 제가 치워도 끝이 없네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아직 어리잖아. 참을성 있게 천천히 설명해줘요. 수진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소한 일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저녁 식탁에서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예전처럼 제잘거리지 않았습니다. 접시에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자기 방으로 가서 숙제를 했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제가 궁금해서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설거지를 하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시험 준비 때문에 집중해야 하나 봐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어요. 이제 다 컸으니까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하고 말하지 말라고요. 비위생적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가 아이를 잘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예절은 중요하니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 뒤에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진 씨가 정한 규칙들이 아이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제게 하소연하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런 조용한 변화들은 매일, 매 시간 일어나며 제 딸의 기쁨과 순수함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인 저는 여전히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제 아내가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가족의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음식은 여전히 맛있었고 국은 따뜻했으며 집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확연히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제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 달려나와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아이는 겁에 질려 화들짝 놀라며 책을 재빨리 덮거나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서연아, 뭘 그렇게 하길래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어? 저는 명랑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숙제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장난감은 상자에 반듯하게 담겨 있었고 봉제 곰인형은 책장에 똑바로 서 있었으며 이불은 군대처럼 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강박적인 질서가 아이의 방을 차갑게 만들었고 어린이 방 특유의 사랑스러운 어수선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숙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쉬면서 놀기도 해야지. 주말에 공원에 갈까? 아니요, 싫어요. 집에서 엄마 도와드려야 해요. 딸의 대답에 저는 놀랐습니다. 집에서? 서연이는 아직 어린데. 공부가 더 중요하지. 엄마 혼자 청소하셔도 돼. 엄마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다 컸으니까 나중에 시집 잘 가려면 집안일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엄마도 힘드시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말은 매우 합리적이고 성숙하게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아이의 눈에는 기쁨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 체념한 듯한 시선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각하는 건 기특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저는 딸의 방을 나와 거실로 가서 수진 씨와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아이가 요즘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고 하던데. 너무 많은 걸 시키지 말아요. 이제 겨우 9살이잖아요. 수진 씨는 TV를 끄고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여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가르치는 게 아이한테 정말 좋은 거예요. 당신이 너무 오냐오냐해서 애가 버릇없어지고 있어요. 다 큰 여자애가 설거지나 청소도 못하면 나중에 누가 데려가겠어요? 제가 시키는 건 식탁 닦기나 자기 옷 개기 같은 사소한 것들 뿐이에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고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 명확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퉁명스럽게 중얼거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키우는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고 남자인 제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든 채 학교에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경악하며 묻자 아이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아이의 눈이 가둔 것처럼 부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것은 서연이가 수진 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제 앞에서는 여전히 공손하게 네, 엄마라고 말했지만 수진 씨가 쳐다볼 때마다 아이의 몸이 움찔거리고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서연이가 실수로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금속이 타일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이는 허둥지둥 몸을 숙여 숟가락을 주우며
당황해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실수였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의 과장된 반응에 저는 놀랐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린 것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인가? 저는 수진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식사를 하며 가볍게 한마디 던졌을 뿐입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 밥 먹을 때 그렇게 칠칠치 못하면 안 돼. 그것은 평범한 문장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도 꾸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고 그 순간 수진 씨가 서연이를 보는 그 눈빛.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감정한 시선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소에 보여주던 온화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 옆에 누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이 이 집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숟가락을 주우며 떨던 딸의 모습, 두려움에 가득 차 피하던 시선, 자전거에서 넘어져 생긴 멍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수진 씨는 정말 그녀의 말처럼 아이를 위해 엄하게 대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없는 닫힌 문 뒤에서 내가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수진 씨는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주 온화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수진 씨는 나와 우리 가족을 사랑해. 서연이를 해칠 리 없어.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조용히 퍼지는 악성 종양처럼 그것은 이 집의 거짓된 평화를 파괴할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그 주말 서울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옆 건물 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단조롭고 슬픈 멜로디처럼 들렸습니다. 최근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었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서연이의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평소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벌써 오전 10시였는데 아이는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활기차고 일찍 일어나던 예전 습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이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3번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곰인형, 친엄마의 유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는 아이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 딸 왜 어두운데 혼자 앉아 있어? 제가 불을 켜자 방이 환해졌지만 그 불빛조차 아이의 어린 얼굴에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겁에 질려 화들짝 놀라며 뺨에 채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을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아빠, 그냥 비 오는 거 보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로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부드럽게 아이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퉁퉁 부은 아이의 눈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오랫동안 울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아, 아빠 좀 봐. 무슨 일 있었어? 요즘 왜 이렇게 슬퍼 보여?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니? 저는 불안한 마음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쥐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아이의 턱을 들어 올려 제 눈을 똑바로 보게 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는 내 아빠잖아. 무슨 일이든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니면 어디 아픈 거야? 서연이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럴 리가 없어. 아빠가 널 9년 동안 키웠는데 네가 행복한지 슬픈지 모를 것 같아? 숨기지 마. 혹시 외로운 거니? 저는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어서 아빠에게 말하기 힘든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남자이고 딸이 털어놓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아이의 손을 잡으며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하기 힘들면 수진 이모랑 얘기해 볼래? 이모도 여자고 네 엄마잖아. 분명 널 이해하고 도와주실 거야. 여자들끼리는 얘기하기가 더 쉬울 테니까.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제 손에 잡힌 작은 손이 움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미묘한 반응이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동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다음 반응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고 극도의 당혹감에 빠뜨렸습니다. 제 입에서 수진 이모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서연이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슬펐던 아이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침대 안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무릎을 팔로 감싸 안으며 본능적인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모랑 얘기 안 할래요. 필요 없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쉬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고 누군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재빨리 문 쪽을 쳐다본 뒤 다시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수진 이모는 널 사랑하시잖아. 다 널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저는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서연이는 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발 이모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울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서연이는 제 옷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떨렸고 제 셔츠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이는 왜 수진 씨가 자기가 울었다는 것을 알까봐 두려워하는 걸까? 우는 것이 죄인가? 9살짜리 아이는 울고 슬퍼할 권리가 있다.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해야 하는 걸까? 진정해. 왜 이모한테 말하면 안 돼? 내 엄마잖아. 저는 의심에 가득 차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 쪽을 곁눈질하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아빠,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제 착하게 굴게요. 다시는 안 울게요. 제발 이모 부르지 마세요. 아이의 모든 행동과 말 한마디에는 너무나 명백한 두려움이 어려 있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만 들려도 겁에 질려 움찔하던 서연이의 모습, 수진 씨가 나타나면 재빨리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갑자기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고 제가 믿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진 이모가 너한테 무슨 짓 했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아이의 시선이 제 어깨 너머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동공이 커졌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깎은 과일이 담긴 접시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무슨 비밀 얘기를 그렇게 해요? 엄마도 같이 끼어도 될까? 수진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지만 이 조용하고 두려움 가득한 공간에서는 숨겨진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제 옷에서 서연이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서연이의 책상에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 서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진한 향수 냄새가 비 오는 날의 축축한 냄새를 압도했지만 저는 숨막히는 무거움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딸. 왜 눈이 그렇게 빨개? 아빠가 혼냈어? 수진 씨는 손을 뻗어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잠시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빠르게 방향을 바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서연이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서연이는 겨우 들릴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엄마는 5년 전에 떠났습니다. 가끔 엄마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서럽게 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 변명은 매우 부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수진 씨는 거짓된 동정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엾어라. 이해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친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 아마 크면서 더 예민해져서 그런가 봐. 여보. 수진 씨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눈물이 가득한 것처럼 촉촉했습니다. 그녀는 의붓딸의 냉대를 견디는 아량 있는 계모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감동하고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서연이의 극심한 공포를 본 후 수진 씨의 말은 공허하고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당신 얘기만 꺼내면 화제를 피하려고 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서연이의 어깨를 여전히 꽉 쥔 채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죠. 아마 친엄마가 그립다고 말하면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을 거예요. 자, 과일 먹고 기분 풀자. 서연아, 착하지. 이 사과 한 조각 먹어. 수진 씨는 사과 한 조각을 집어 서연이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아이는 마치 독약인 것처럼 사과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강한 악력과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 아래 아이는 입을 벌리고 작은 조각을 베어 물었습니다. 아이는 힘겹게 삼켰고 이 고문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듯 서둘러 삼켰습니다. 착한 딸, 여보, 이제 서연이 좀 쉬게 해줘요. 우리 나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주자. 엄마가 나중에 숙제 도와주러 올게, 서연아. 수진 씨의 마지막 말. 엄마가 나중에 숙제 도와주러 올게는 아주 다정하게 들렸지만 저는 서연이가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두 손은 이불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근거 없는 의심으로 수진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상황을 관찰하고 모든 것을 차분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따라 방을 나섰지만 문을 닫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마치 아빠 가지 마세요. 저를 이 여자랑 단둘이 두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저는 제 딸의 공포스러운 세계와 단절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방금 벌어진 좋은 엄마, 착한 딸 연극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이 아주 길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서연이는 아주 조금 먹고는 일찍 자기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상냥하게 행동하며 제게 음식을 덜어주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제 생각은 딸의 방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밤 9시 30분경 수진 씨는 씻으러 갔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서연이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이는 맨발로 뛰어나와 제게 곧장 달려왔습니다. 서연이는 제 품에 뛰어들어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숨은 얕았고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아이는 겁에 질린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를 껴안고 떨리는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우리 딸? 악몽 꿨어? 서연이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극심한 절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아빠랑 같이 자도 돼요? 제발요, 혼자 자기 싫어요. 아이의 애원은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떼쓰는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비명이었습니다. 아이는 6살이 된 이후로 저와 같이 자겠다고 조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기는 이제 다 컸고 자기만의 방과 침대가 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독립심을 버리고 제게 잠자리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빠랑 자고 싶어? 이제 다 컸잖아. 우리한테는 좁을 텐데. 저는 진짜 이유를 알아내려고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더욱더 바싹 달라붙었습니다. 아이의 손톱이 아플 정도로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아빠. 어둠이 무서워요. 혼자 자는 게 무서워요. 바닥에서 자도 돼요. 구석에서 조용히 있을게요. 절대로 방해 안 할게요. 혼자 자는 게 무서워? 아니면 누가 내 방에 들어올까봐 무서운 거야? 제 질문에 서연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슬픔이 터져 나온 듯 울음소리는 억눌려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감시 없이 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집세고 원칙주의적인 아빠인 저는 그 절박한 구조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나약해져서 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고집이 제 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제 목에서 서연이의 팔을 떼어내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한 표정으로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아빠 말 잘 들어. 넌 이제 9살이야. 초등학교 2학년이지. 3살이나 5살이 아니야.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해.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실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더듬거리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오늘만요. 제발요. 안 돼. 오늘 허락하면 내일 또 조를 거야. 나쁜 버릇은 쉽게 들어. 용감해져야 해. 아빠는 바로 옆방에 있어. 부르기만 하면 아빠가 바로 들을 수 있어. 저는 아이에게 성장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이의 근거 없는 두려움에 굴복하면 아이가 약하고 의존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사막의 선인장처럼 강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서연이는 거실 한가운데에 힘없이 팔을 늘어뜨린 채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물 젖은 아이의 얼굴을 비추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애원이 없었습니다. 대신 절망과 체념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빠는 수진 이모 말만 들어요. 딸의 말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저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욕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수진 씨가 나왔습니다.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피부는 뜨거운 물에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겁에 질려 화들짝 놀라며 수진 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아이를 덮쳤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이는 저와 수진 씨 모두에게서 거리를 두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아빠랑 자겠다고 떼쓰는 거니? 수진 씨는 머리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에 아이는 몸을 떨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제 방으로 갈게요. 서연이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이는 뒤돌아 자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막연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요. 애가 계속 떼를 쓴다니까. 계속 받아주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엄하게 해야 해요. 수진 씨는 제 옆을 지나가며 동의의 표시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떨던 모습, 절망에 가득 찼던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엄격했던 걸까? 아이의 두려움이 정말 어둠 때문만은 아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옆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도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지만 그 정적은 그 어느 때보다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어. 저는 제 딸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거실 구석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그 순간 저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게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밖에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수진 씨는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평온한 잠은 저를 불편하고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제 옷을 꽉 쥐던 떨리는 손, 서연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침실을 살금살금 빠져나왔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 전체는 조용한 어둠에 잠겨 있었고 초침이 똑딱거리는 건조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방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제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아이를 깨울 수도 있고 더 나쁜 것은 수진 씨가 깨어나 제가 몰래 딸을 확인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비겁함과 망설임이 다시 저를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울음소리도 잠든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절대적인 고요함이 제 속을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끔찍한 아빠라고 느꼈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 왜 수진 씨의 달콤한 말에 이성을 잃었을까?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몇 시간 전 서연이가 저에게 애원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제 시선은 우연히 TV 장식장 근처 구석벽에 부착된 작은 보안 카메라에 닿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작은 빨간색 LED 불빛은 제 양심을 꿰뚫어 보는 제3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이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그때는 서연이가 어렸고 제가 자주 출장을 가야 해서 아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와 결혼한 후에는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완전히 신뢰했고 그녀가 서연이를 잘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녀를 감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강하게 스쳤습니다. 이 카메라는 지난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다. 내가 없는 동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녹화되었을 것이다.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진실은 저 작은 메모리 카드 안에 있는데 나는 여기서 추측만 하고 있었다니. 저는 벌떡 일어나 사다리를 가져와 카메라를 떼려고 했지만 곧 멈췄습니다. 지금 떼면 소음 때문에 수진 씨가 깰 수도 있다. 그녀가 뭘 하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지? 만약 내가 그녀를 의심한다고 말했는데 진실이 다르다면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될까?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되찾기 어렵다. 저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고 저는 평소처럼 출근할 것이다. 수진 씨는 집에 있을 것이고 저는 출근하는 척하고 집 근처 카페에 가서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확인할 것이다. 카메라 앱은 여전히 제 휴대폰에 있었다. 그냥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을 뿐이다. 저는 침대로 돌아와 눈을 감으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내 옆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서연이를 쳐다보던 수진 씨의 날카로운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시선도 심지어 계모의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협과 억압으로 가득 찬 사냥꾼이 먹잇감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커튼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 때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 못 이룬 밤 때문에 머리는 무거웠지만 정신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저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기지개를 켜고 상쾌한 표정으로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오늘 일찍 일어났네요. 제가 할게요. 당신은 쉬어요. 수진 씨는 다가와 저를 안으려고 했지만 저는 앞치마를 드는 척하며 능숙하게 피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마저 할게요. 거의 다 됐어요. 당신은 가서 서연이 깨워요. 수진 씨는 제 행동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즐겁게 서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서연이를 부르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우리 딸 학교 가야지.
해가 중천에 떴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으며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쇠약해진 아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서연이는 말없이 욕실로 들어갔고 저나 수진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섬뜩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이는 계란 몇 조각을 깨작거리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먹이려고 했지만 아이의 지친 얼굴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서연이 학교에 데려다 줄게요. 오후에 일이 있어서 늦게 돌아올 것 같아. 당신이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요? 저는 수진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은 일에 집중해요.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후에 서연이 데리러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요. 수진 씨는 서연이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 거짓된 미소가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네라고 대답하고는 책가방을 챙기러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는 내내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아, 어젯밤 일은 미안해. 약속할게.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아빠 믿지? 서연이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다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붐비는 운동장에서 보이는 아이의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이가 제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회사로 가는 대신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조용한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구석 자리를 골라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에 땀이 찼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연결 중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몇 초의 기다림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화면에 우리 집 거실에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집에는 수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편안한 자세는 제 앞에서 보여주던 분주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녹화 영상을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출장을 갔던 지난주 날짜를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그때 저는 3일 동안 집에 없었고 수진 씨는 서연이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녹화 영상이 로드되고 화면에 영상이 나타나자 저는 거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상상했던 다정한 계모와 의붓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하고 잔인하며 가슴 찢어지는 공포 영화였습니다. 녹화 영상 속 수진 씨는 제가 알던 온화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해바라기 씨를 먹으며 껍질을 바닥에 뱉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서연이는 힘들게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주 꼼꼼하게 닦았지만 아이가 막 청소한 곳에 수진 씨는 보란 듯이 또 껍질을 뱉었습니다. 다시 닦아. 이게 일하는 꼴이야? 눈이 발에 달렸어.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달콤한 톤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는 겁에 질려 움찔하며 수진 씨가 가리킨 곳을 서둘러 닦았습니다. 아이는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말없이 일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깨끗하게 닦아.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죽여버릴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며 수진 씨는 옆에 있던 물통을 발로 찼습니다. 더러운 물이 사방으로 튀어갔 닦은 바닥과 서연이를 적셨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러워진 교복을 보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해? 또 아빠한테 보여주려고 연기하는 거야? 잘 들어. 내 아빠 여기 없어. 여기선 내가 왕이야. 알아서 잘해. 저는 몸이 굳었고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제가 아내라고 부르고 딸을 맡겼던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상스럽고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는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옆을 지나가다 딸의 공책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공책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게 글씨야? 닭발로 썼어? 당장 다시 써? 서연이는 겁에 질려 공책을 주우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께서는 잘 썼다고 하셨어요.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내가 시키는 대로 다시 써. 아빠가 널 지켜줄 것 같아? 잘 들어. 내 아빠는 이제 내 말만 들어. 네가 고자질하면 아빠한테 널 고아원에 보내라고 할 거야. 널 거지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며 수진 씨는 서연이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세게 밀었고 아이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크게 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과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카페에서 저는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두려워했던 거구나. 그래서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거구나. 수진 씨는 아이의 머릿속에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 고아원에 대한 공포를 심어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제 신뢰를 이용해 아이를 고립시키고 자기 집에서 노예로 만들었던 것이다.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의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어제로 제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갔던 시간으로 되감았습니다. 오전 10시경 수진 씨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도와주러 다가갔다가 실수로 옷걸이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진 씨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살기 가득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옷걸이를 집어들고 말없이 서연이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네가 하는 짓은 다 그 모양이야. 빨래 하나 제대로 못 널어? 옷걸이가 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몸을 웅크리며 손으로 막으려 했지만 수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정사정 없이 아이의 등, 엉덩이,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서연이는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닥쳐. 이웃들이 듣잖아. 그러면 더 맞을 줄 알아. 엉. 수진 씨는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이는 황급히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이의 몸은 고통으로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수진 씨는 분풀이를 한 후 옷걸이를 바닥에 던지고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거 전부 다 다시 빨아. 손으로. 세탁기 쓸 생각도 하지 마. 깨끗하지 않으면 오늘 밥 없는 줄 알아. 저는 머리를 테이블에 박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괴물이었다. 내 딸이 내 집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오히려 아이에게 독립심이 부족하다고 꾸짖고 저 마녀와 친해지라고 강요했다. 나는 악마가 내 딸을 괴롭히는 것을 도왔다. 후회가 수천 개의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고 고통이 목을 졸랐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잔인함이 이미 인간성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했지만 이 작은 카메라는 아직 모든 끔찍한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출장 3일째 되던 날 오후에 다른 녹화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수진 씨는 유난히 흥분한 모습으로 문을 열러갔습니다. 안으로 낯선 남자가 들어왔는데 키가 크고 말랐으며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 씨를 보자마자 껴안았고 거실에서 보란듯이 상스럽게 그녀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보고 싶었어? 그 멍청한 남편은 출장 갔나 보네. 남자가 역겨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킥킥거리며 그의 가슴을 가볍게 쳤습니다. 3일 동안 갔어. 마음대로 해도 돼, 자기야. 두 연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문틈으로 그들을 엿보고 있던 서연이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오, 이 집 딸내미 꽤 예쁘네. 이리 와, 아저씨랑 얘기 좀 하자. 남자는 수진 씨를 놓고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는 그를 막는 대신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뭐해, 이 기집애야? 서연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아이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뭘 그렇게 무서워해?
아저씨가 잡아먹기라도 한대? 이리 와서 아저씨랑 내 엄마 시중 좀 들어. 사탕 줄게. 그들은 서연이에게 물을 따르고 남자의 어깨를 주무르게 시켰습니다. 남자는 시중을 받으며 저와 이 집에 대해 상스러운 말을 해댔습니다. 집 괜찮네. 돈 좀 되겠는데. 언제 그놈 꼬드겨서 내 명의로 돌릴 거야? 남자가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과일을 깎으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진정해. 그 김민준이란 놈도 영악해서 아직 날 완전히 믿지는 않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어떻게든 구슬려서 서류에 사인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세상은 우리 것이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는 사랑해서 나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이 애인은 그녀의 공범이었다. 그들은 나를 꼭두각시처럼 여겼고 내 딸은 제거하거나 괴롭혀야 할 장애물로 여겼던 것이다. 녹화 영상에서 서연이가 실수로 물을 테이블에 쏟자 안경 쓴 남자는 아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눈이 삐었어. 물 하나 제대로 못 따라? 서연이는 바닥에 넘어졌고 뺨을 감싸진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를 감싸주기는커녕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릇을 가르쳐야 해. 자기야. 이 기집애 고집이 아주 세. 당신이 알아서 교육해. 단 얼굴이나 손처럼 보이는 곳은 때리지 마. 민준이가 돌아와서 뭔가 눈치채면 곤란해지니까. 등이나 엉덩이를 때려. 옷 아래는 아무도 못 보니까. 수진 씨의 말은 청천벽력처럼 저를 내리쳤습니다. 흔적을 숨기기 위해 등과 엉덩이를 때리라고? 그녀의 잔인함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내 딸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애인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때리는 법까지 가르쳤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이의 몸에서 어떤 상처도 보지 못했던 거구나. 그래서 아이가 항상 긴 소매 옷을 입고 내가 만지려고 하면 두려워했던 거구나.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마 내 심장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앱을 끄고 떨리는 손으로 지폐 몇 장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거스름 돈을 기다리지도 않고 미친 사람처럼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딸을 구하고 저 인간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 있다. 먼저 아이를 데려와 몸의 상처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저 악마들을 감옥에 쳐넣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저는 학교로 가서 담임 선생님께 급한 집안일 때문에 서연이를 조퇴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험악한 표정과 충혈된 눈을 보고 걱정했지만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서연이가 교실에서 나왔을 때 저를 보고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제가 자기를 꾸짖으러 온 줄 알았을 겁니다. 아빠, 저 데리러 오셨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를 위해 서연이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을 때 아이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이는 몸을 웅크리고 옷을 꽉 쥔 채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안 벗을래요? 저 괜찮아요. 아빠, 우리 집으로 가요. 서연이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아이를 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다 알아. 수진 이모가 너 때린 거 알아. 미안해. 의사 선생님께 검사받게 해줘. 그래야 아빠가 널 위해 정의를 되찾을 수 있어. 약속할게.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수진 이모가 너 때린 거라는 말을 듣고 서연이는 얼어붙었고 저를 쳐다보더니 눈에서 분수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눌렀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는 옷을 놓고 저와 의사가 땀에 젖은 교복을 벗기는 것을 얌전히 허락했습니다. 옷이 벗겨지자 진료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의 작고 하얀 등에는 붉고 푸른 멍자국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이미 아물고 있었고
어떤 상처에서는 아직 피가 배어나왔으며 다른 상처들은 검게 변해 서로 겹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학대로 짜인 그물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잔인한 짓을. 간호사는 경악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고는 상처를 사진 찍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너무나 미워서 제 자신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악마를 집에 들여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검사 후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땀에 젖은 머리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천번 만번 미안해. 서연이는 제 목을 팔로 감쌌습니다. 아이의 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저 버리지 마세요. 그 여자 쫓아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약속할게. 오늘 당장 쫓아낼 거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저는 진단서 결과를 챙기고 고통스러운 사진들을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카메라 녹화 영상과 진단서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 그녀의 애인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것이다. 집으로 가는 길에 경찰서에 들러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녹화 영상과 서연이의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들도 녹화 영상을 보고 이 잔인한 아동학대 행위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2명의 경찰관을 저와 함께 집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안전을 위해 경찰서에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아이는 저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빠가 그 여자 쫓아내는 거 보고 싶어요. 이제 안 무서워요. 아빠가 지켜줄 거잖아요. 아이의 단호함은 저를 감동시키고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아이는 이 악몽의 끝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지만 저와 경찰관들 뒤에 서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침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는 수진 씨가 있었고 그녀의 애인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저를 도왔습니다. 그 한 쌍을 현장에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 경찰관에게 문 양쪽에 숨어 있으라고 신호를 주고 저 혼자 침실로 직행했습니다. 제가 마주한 광경에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수진 씨와 안경 쓴 남자가 대낮에 제 침대에서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쾅 하고 열리자 2 사람은 겁에 질려 화들짝 놀랐습니다. 수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이불로 몸을 가렸습니다. 남자는 당황해서 옷을 찾았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해요? 회사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수진 씨는 더듬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벽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제 등 뒤에 서 있는 서연이를 보고 얼굴에 극도의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문가의 기둥처럼 서서 불타는 분노의 눈으로 저 2 인간 쓰레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상처 사진과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이게 같은 것들아.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봐라. 수진 씨는 사진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교활한 본성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설명하게 해줘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애를 좀 교육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너무 버릇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갔어요. 손이 나갔다고? 손이 나가서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손이 나가서 낯선 놈을 집에 들여? 넌 날 배신하고 내 딸을 함께 학대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달려가서 수진 씨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것은 제 모든 분노와 후회가 담긴 일격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침대에 쓰러져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애인은 그 모습을 보고 그녀를 보호하려 달려들었지만 제 발에 차여 바닥을 굴렀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서 난동이야? 그 순간 2명의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 제복을 보자 수진 씨와 그녀의 애인은 버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옷 입고 저희와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즉시 동행해 주시죠.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는 두 악당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우리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부부? 네가 감히 그 단어를 입에 올려? 넌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야. 절대 용서 못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수진 씨의 손을 뿌리치고 경멸의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자에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극도의 혐오감만 남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카메라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 수진 씨와 그녀의 애인인 경호는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경호는 자신이 수진 씨의 옛 애인이었으며 그녀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비밀리에 만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수진 씨가 저와 결혼해 제 신뢰를 얻은 다음 제 재산을 가로채 이혼하고 돈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를 학대한 것은 의붓딸에 대한 수진 씨의 증오와 좌절감을 표출하는 방식이었으며 동시에 아이가 고자질하지 못하도록 겁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명백한 진술을 들으며 저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제게 시원한 그늘을 줄 담쟁이 덩굴을 집에 들인다고 생각했는데 독사를 들인 셈이었습니다. 저는 조사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수진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그토록 가꾸던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진술서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저는 수진 씨의 짐을 싸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그녀의 물건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옷, 화장품, 신발 등 모든 것을 꺼내 큰 검은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고 복도에 내던졌습니다. 경찰이 경호를 데려갈 때 수진 씨는 혼란을 틈타 개인 물품 몇 개를 챙기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로 제 마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움직일 수 있다는 환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나를 쫓아내면 난 어디서 살아요? 제발 하룻밤만 묵게 해줘요. 내일 바로 나갈게요. 저는 문을 막고 이미 서명한 이혼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사인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 넌 빈손으로 나갈 거야. 저 쓰레기들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난 널 법정에 세울 거야. 감옥 갈 준비나 해. 수진 씨는 이혼 서류와 제 단호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눈물을 닦고 비웃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내가 내 그 쥐꼬리만 한 재산에 미련이 있는 줄 알아? 너희 부녀 시중 드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야, 이 기집애야, 너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낼 줄 알아? 그녀는 제 등 뒤에 숨어있는 서연이를 증오의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때리려고 손을 들자 그녀는 뒤로 물러나 쓰레기 봉투들을 움켜쥐고 미친 사람처럼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저주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을 쾅 닫고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제 마음에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악의 씨앗은 이 보금자리에서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수진 씨와 경호의 아동학대 사건은 신속하게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사건의 중대성, 즉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아동학대를 고려하여 법원은 수진 씨에게 징역 3년, 경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수진 씨는 서연이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던 날, 저는 서연이와 함께 법정에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에 앉은 수진 씨를 보았습니다. 흑백 줄무늬 수의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쇠약해져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만족감보다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자가 왜 그렇게 어두운 야망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쳤을까? 만약 그녀에게 아주 작은 양심과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판결이 선고될 때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진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겪으며 제 딸은 훨씬 더 성숙해졌을 겁니다. 악에 맞서고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이 슬픈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한강 근처의 아이스크림 가게로 딸을 데려갔습니다. 아빠, 그럼 수진 이모는 이제 다시는 안 돌아와요? 서연이가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응,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이제부터는 우리 둘뿐이야. 아빠는 이제 다시는 결혼 안 할 거야. 평생 너를 돌보고 부족했던 사랑을 채워주는데 바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과 사람의 마음에 너무나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제 딸의 행복을 걸고 도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비온 뒤의 햇살처럼 밝은 미소였습니다. 새엄마는 필요 없어요, 아빠. 저한테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우리 둘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딸의 말을 듣고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누르던 심리적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 마음에 소박하지만 값진 행복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휴가를 내어 집을 대청소하고 아파트를 새로 칠했습니다. 수진 씨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버리고 새 커튼을 달았으며 서연이가 꿈에 그리던 새로운 분홍색 책상을 사주었습니다. 저는 이 잔인한 여자의 모든 흔적을 지워 이 집이 진정으로 우리의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를 숙제와 함께 혼자 두는 대신 옆에 앉아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참을성 있게 설명해주고 함께 글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에게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청소나 채소 다듬기와 같은 가벼운 일들을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예전처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쁨과 의욕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등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고 옅은 흉터만 남았습니다. 아이를 씻길 때마다 그 흉터를 보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흉터 연고를 사서 아이의 등에 발라주었습니다. 시간이 아이의 피부와 마음속의 아픈 흔적을 치유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아이와 대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관과 서점에 갔습니다. 서연이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맑고 즐거운 웃음소리였습니다. 아이는 다시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제잘거렸습니다. 더 이상 내성적이고 과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서연이가 뒤에서 달려와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저는 돌아서서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우리 공주님. 제 따뜻한 품에서 서연이는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온했고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늘이 제게 실수를 만회하고 이 작은 천사를 보호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 앞길이 길고 험난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 곁에 있는 한 저는 모든 것을 극복할 힘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딸의 애원 속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비밀은 제게 고통스러운 인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항상 제 아이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온 마음과 이성으로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제게 제 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제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